역사상 가장 튼튼한 성벽이 대포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말이죠. 그것도 21살 젊은 술탄이 만든 괴물 같은 대포 때문이었어요. 비잔틴 제국은 1400년을 버텼지만 결국 새로운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성벽이 뚫리고 적들이 밀려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왕관을 벗어던지고 병사들과 함께 칼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죠. 황제로 죽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전사로 죽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서기 330년에 시작됐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부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잔틴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어를 쓰고 정교회를 믿었지만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자라는 자부심만큼은 엄청났죠.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동쪽에선 로마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자리였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이 공격하려면 육지 쪽 한 방향으로만 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육지 쪽에 삼중성벽이라는 어마어마한 방어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성벽 높이만 12m였고 그 뒤에 더 높은 성벽이 또 있었습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엔 물이 가득 찬 해자까지 파놓았거든요. 1000년 넘게 이 성벽을 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랍, 불가리아 수많은 적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제국의 진짜 힘은 돈이었어요. 동쪽에서 오는 비단과 향신료, 서쪽으로 가는 금과 은, 모든 무역이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야 했거든요.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난 돈이 들어왔죠. 황금으로 만든 동전 솔리두스는 지중해 전역에서 통용됐고 거의 1000년 동안 가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제국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했고 외교에도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적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적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비잔틴의 특기였죠. 힘으로 안 되면 돈으로, 돈으로 안 되면 책략으로 해결했어요.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였어요. 6세기 초에 즉위한 이 황제는 야심이 대단했습니다. 무너진 서로마 제국의 땅을 다시 찾겠다는 거였죠. 명장 벨리사리우스를 앞세워 북아프리카를 정복했고 이탈리아까지 손에 넣었어요. 한때 지중해가 다시 로마의 호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법전도 편찬했고 거대한 성당 하기야 소피아도 지었죠. 이 성당은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물로 남았어요. 하지만 전쟁은 너무 많은 돈을 삼켰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나자 대부분의 땅을 다시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엔 더 큰 재앙이 왔어요. 흑사병이었습니다. 쥐를 통해 퍼진 이 전염병은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절반을 죽였고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죠. 거리엔 시체가 쌓였고 경제는 마비됐습니다. 군대도 약해졌고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관료 조직과 외교력, 그리고 난공불락의 수도가 있었으니까요. 위기를 이겨내는 건 비잔틴의 오랜 전통이었죠. 7세기 들어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세력이었죠.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랍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가 차례로 무슬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제국은 영토의 3분의 1을 잃었고 돈도 크게 줄었죠. 특히 이집트를 잃은 게 뼈아팠어요. 이집트는 제국의 곡창지대였거든요.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은 지켜냈어요. 아랍 함대가 2번이나 대규모로 공격해왔지만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때 제국을 구한 게 그리스의 불이라는 비밀 무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바다에서 쓰는 화염방사기 같은 무기였습니다. 특수한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물 위에서도 타고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배에 설치된 청동 대롱으로 이 불을 뿜어냈는데 적의 배가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죠.
정확한 제조법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돼서 지금도 정확히 뭘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석유 같은 게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랍 함대는 이 무기 때문에 공포에 질렸고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 무기가 없었다면 비잔틴은 7세기에 이미 망했을 겁니다. 8세기와 9세기엔 제국 내부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성상 파괴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수나 성인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예배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놓고 싸운 겁니다. 황제들은 우상 숭배라며 금지했고 이 때문에 제국이 둘로 쪼개질 뻔했죠. 수도사들과 일반 백성들은 성상을 지키려 했고 황제와 군대는 성상을 부수려 했어요. 100년 넘게 이 논쟁이 계속됐고 서방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경제는 회복됐고 군사력도 다시 강해졌어요. 10세기엔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고 바실리우스 2세 같은 강력한 황제가 나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바실리우스는 불가리아 군대 15,000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한 뒤 돌려보냈다고 해요. 100명당 1명만 한쪽 눈을 남겨서 길을 안내하게 했죠. 잔혹했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적들은 비잔틴을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11세기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황제의 힘이 약해졌고 군사제도도 무너졌습니다. 원래 비잔틴은 테마라는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대신 군인으로 복무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농민 병사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죠. 그런데 부자 귀족들이 이 땅을 사들이면서 농민 병사들이 사라졌고 제국은 돈 받고 싸우는 용병들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용병은 돈만 주면 싸우지만 위험해지면 도망가기도 했거든요. 11세기 후반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의 터키 동쪽에 있는 만지케르트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상대는 동쪽에서 새롭게 나타난 셀주크 투르크였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 유목민족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국가를 세웠죠. 이 전투에서 비잔틴군이 완전히 박살났고 황제까지 포로로 잡혔습니다. 용병들이 전투 중에 도망쳤고 비잔틴군은 포위당했어요. 더 심각한 건 아나톨리아를 거의 다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땅인 이 지역은 비잔틴의 심장부였거든요. 곡식이 나오고 병사들이 자라는 핵심 땅이었는데 이걸 잃으면서 제국은 치명타를 입었죠. 게다가 내전까지 터졌어요. 귀족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면서 나라가 더 약해졌습니다. 투르크족은 이 혼란을 이용해서 아나톨리아 깊숙이 들어왔어요. 11세기 말 비잔틴 황제는 서유럽에 도움을 청했어요.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서 투르크족을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죠. 서유럽의 기독교 전사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며 모여든 거였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십자군이 와서 투르크족을 몰아냈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했으니까요. 비잔틴은 아나톨리아 서부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십자군들이 비잔틴 황제 말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정복한 땅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면서 안티오크 공국, 예루살렘 왕국 같은 새로운 나라들을 세웠죠. 비잔틴 입장에선 도와달라고 불렀더니 경쟁자들이 온 셈이었어요. 게다가 십자군들은 비잔틴을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의 차이 때문이었죠. 13세기 초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출발한 십자군, 그러니까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겁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말이죠. 원래 이 십자군은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뒤에서 꼬드겼어요. 비잔틴이 무역을 방해한다면서요. 십자군은 사흘 동안 도시를 약탈했고 1000년 동안 모아온 보물과 예술품을 싹쓸이했습니다. 성당에서 금은보화를 훔치고 책과 유물을 불태웠어요. 하기야 소피아 성당엔 창녀를 앉혀놓고 술판을 벌이기까지 했죠. 황제는 도망쳤고 서유럽 귀족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해서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건은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아시아의 니케아라는 도시로 피신한 황실 가문이 망명 정부를 세웠고 57년 동안 힘을 키웠어요. 13세기 중반
미카엘 팔레올로고스라는 장군이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았습니다. 라틴 제국은 약했고 비잔틴군은 거의 싸우지 않고 도시에 들어갔죠. 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토는 콘스탄티노플 주변과 그리스 일부밖에 안 남았고 경제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역은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다 장악했거든요. 비잔틴은 이제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에서 통행료나 받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인구도 크게 줄어서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사람이 5만 명도 안 됐어요. 한때 100만이 살던 도시였는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동쪽에서 새로운 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였죠. 14세기 초에 작은 부족으로 시작한 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커졌어요. 아나톨리아를 점령하고 발칸반도로 진출했습니다. 14세기 말에는 그리스 북부의 중요한 도시 테살로니키를 빼앗았고 유럽 십자군을 대파하기도 했죠. 비잔틴은 점점 고립됐어요. 주변이 온통 오스만 땅이 됐고 콘스탄티노플만 섬처럼 덩그러니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땅은 사실상 수도와 몇 개 섬뿐이었어요.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비잔틴은 사실상 오스만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어요. 황제는 술탄한테 세금을 바쳐야 했고 심지어 오스만 군대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죠. 오스만 왕자들의 내전에 끼어들어 한쪽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콘스탄티노플만큼은 지켰습니다. 그 튼튼한 성벽이 있었으니까요. 15세기 초반에 오스만 술탄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성벽은 여전히 무적이었죠. 황제는 이렇게 버티면 언젠가 서유럽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서 21살의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즉위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죠. 먼저 헝가리 출신 기술자 우르반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거대한 대포를 만들었어요. 우르반은 원래 비잔틴에 고용대로 했는데 비잔틴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오스만으로 갔고 거기서 역사상 가장 큰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8m가 넘고 포탄 무게만 600kg이 넘는 괴물 같은 무기였어요. 이 대포는 소 60마리가 끌어야 할 정도로 컸고 한 번 쏘면 그 위력이 엄청났죠. 시험 발사 때 포탄이 1km 넘게 날아가서 땅에 1m 깊이로 박혔다고 합니다. 포성은 15km 밖에서도 들렸어요. 그해 봄 메흐메드는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왔어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지휘하는 수비군은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미 게임이 안 됐죠. 하지만 수비군에겐 그 무적의 성벽이 있었어요. 과거에 수십만 군대도 막아낸 그 성벽 말입니다. 황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노바에서 온 용병 대장 지오반니도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오스만군은 거대한 대포로 성벽을 두들겼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쏘았죠. 포탄이 성벽에 부딪힐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1000년 넘게 그냥 견딘 게 아니었거든요. 비잔틴 병사들은 밤마다 무너진 부분을 나무와 흙과 돌로 막아냈죠. 성벽 뒤에 또 다른 성벽을 쌓기도 했어요. 낮엔 대포에 맞아 무너지고 밤엔 다시 쌓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메흐메드는 다른 방법도 시도했어요. 배를 육지로 끌고 와서 금강만이라는 만으로 옮기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금강만은 콘스탄티노플 북쪽에 있는 천연 항구인데 비잔틴은 이 만 입구에 거대한 쇠사슬을 쳐놓아서 적 배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메흐메드는 배 70척을 산 너머로 끌고 가서 만 안쪽으로 넣어버렸어요. 밤사이에 기름칠한 통나무 위로 배를 끌고 산을 넘은 겁니다. 아침에 비잔틴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 적의 함대가 만 안에 떠 있었죠.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비잔틴은 바다 쪽도 방어해야 했습니다.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포위 공격은 53일 동안 계속됐어요. 비잔틴 병사들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직접 성벽을 돌며 병사들을 격려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서유럽에 여러 번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오스만과의 무역이 더 중요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너무 멀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교황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보낸 건 사제 몇 명뿐이었습니다. 비잔틴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5월 말 최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메흐메드는 전군을 투입했어요. 첫 번째 공격대가 실패하자 두 번째, 세 번째 공격대를 계속 보냈죠. 비잔틴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숫자의 차이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성벽 뒤쪽에 있는 작은 문, 케르코 포르타를 제대로 안 잠갔어요. 오스만 병사 몇 명이 이 문으로 들어왔고 성벽 위로 올라가 비잔틴 깃발을 내리고 오스만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비잔틴 병사들은 패닉에 빠졌죠.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 광경을 보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성벽이 뚫리고 적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왕관을 벗어 던지고 주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황제로 죽느니 병사로 죽겠다고요. 그리고 남은 병사들과 함께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평범한 병사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전사했어요.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스만군이 황제 휘장을 단 시체를 찾았지만 확실한지는 아무도 몰랐죠.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됐고 비잔틴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400년 동안 이어진 제국의 역사가 끝난 거죠. 메흐메드는 도시에 들어와서 하기야 소피아 성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성당을 모스크로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오스만 술탄들은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잔틴처럼 말이죠. 메흐메드는 자신을 카이세르 룸,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라고 불렀어요. 비잔틴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십자군의 배신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경제력을 잃으면서 군사력도 약해졌습니다. 영토가 줄어들면서 세금도 줄었고 병사도 줄었죠. 새로운 무기인 대포 앞에서 천년된 성벽도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고립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적이 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버틴 건 성벽의 힘이 아니라 황제와 병사들의 의지였죠.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로마의 자존심을 지키며 사라졌습니다. 비잔틴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법, 건축, 예술, 종교, 많은 것들이 비잔틴에서 시작됐거든요.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